자, CFP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CFP가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AFPK하고 다 AFPK에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재무설계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CFP는 거기다 이제 재무계산까지 해서 시험은 이틀에 걸쳐서 보죠.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그렇다는 것보다는 좀 문항이 좀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책이 좀 많이 두껍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책 분량이 뭐 이렇잖아요. 그냥 부교재 분량도 이만큼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고 해서 부담이 가시는데 사실 내용들 뒤져보면 별 내용 없어요. 크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가볍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담당하는 파트가 재무설계 원론 쪽하고 그 다음에 은퇴설계하고 상속설계 요 세 가지 파트인데 전부 다 전략 과목으로 삼으실 만한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어렵거나 뭘 많이 외워야 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해야 되는 파트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담당한 파트는 이제 투자는 공식을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도 외워서 푸는 형태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외울 게 많은데 지금 요번 차시할 원론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것보다는 익숙해지는 거. 그래서 CFP 시험은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차례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죠. 차례를 보게 되면 재무설계의 이론적 배경이라는 게 나와요. 재무설계는 과연 어떤 이론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라는 이론도 중요하니까 재무설계 이론적 배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무설계를 필요로 하는 환경.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사회적 환경들이 있죠. 소비자의 변화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서 종합재무설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으신 책, 그쵸? 7과목에 해당하는 책과 그 다음에 그 재무설계 사례집까지 다 포함하는 그 모든 걸 다 하는 게 이제 종합재무설계면 그 중에서 하나씩만 띄어나서 하는 게 이제 단일재무설계인데 그 다음에 이제 CF 자격 인증자의 우리 A 과정에서도 뭐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전문 능력 이래갖고 좀 그거 골라내는 게 조금 수월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적어놨다. 사실 뭐 거기에 내용 자체는. 그 다음에 재무설계 프로세서 6단계 과정. 프로세서는 중요한 것만 다 아시니까 6단계 과정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내용들을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재무상태 분석 및 적용. 여기서 A 과정보다 오히려 C 과정이 재무상태 분석 및 적용은 계산하는 것 빼놓고는 오히려 더 심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가이드라인은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하는 부분들을 잘 골라내는 형태의 문제가 될 거고 화폐의 시간 가치가 이제 원론 쪽에서 나오는데 물론 다른 과목에서도 화폐의 시간 가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 제가 맡은 파트에서도 상속을 빼놓곤 은퇴설계에서도 거의 은퇴설계 시험에 노력의 3분의 1에서 많으면 2분의 1까지 절반 정도까지도 TVM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TVM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재무설계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화폐 시간 가치, 우리가 재무계산기를 다루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본 강의를 들어오기 전에 재무설계와 관련되는 교육을 아마 꽤 오랜 시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받고 계시거나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갈 거고요. 근데 TVM 문제가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한글로 풀어놓으면 또 이게 또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볼 거고 재무설계 실습 사례에서는 각각의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부채과다법인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택 마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를 가볍게 터치한 파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부록 쪽은 저희가 이제 참고로 보는 사항이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크게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도 그다지 없어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는 골고루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은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집중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연금 파트 쪽에 해당하는 게 좀 집중돼서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 상속 설계 같은 경우에도 좀 골고루 나오는 편이고, 근데 이제 계산 문제는 딱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재무설계의 재무설계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윤리도 하잖아요. 윤리도 이제 5문제가 나오는데, 해당되는 문제들은 그냥 골고루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뭐 골고루 공부하시면 되는데, 공부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1절 재무설계 이론적 배경. 우선 뭐를 배우려면 이론적으로 이게 어떤 배경을 깔고 가는지, 그 다음에 얘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뚝뚝 떨어져서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세 번째 줄에 종합적인 재무설계가 구현되기 전에 금융시장은 투자와 위험을 위한 금융상품 위주로의 판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재무설계. 재무설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게 되면 시작은 그냥 상품 판매.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한 설계. 상품과 관련되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부분서부터 시작했다.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는 항상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무적인 부분에서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여기는 비재무적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설계, 종합 설계에 대한 차원으로 넘어가요. 이 종합적인 설계를 다른 말로 또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인생 설계로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종합적인 재무 설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단계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전통적인 경제학과 투자 관련 이론에 의해 이론적 근거가 설명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서 전문적이고 윤리적 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중시됐고, 그래서 가게죠, 개인이 재무적 복지를 재무설계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면서 재무적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들이 재무설계 이론의 근거, 이론적 근거를 잘 잡았다. 즉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 공급. 수요와 공급 원리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배우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 곡선은 이렇게 해가죠. 공급 곡선은 이렇게 해가죠. 공급 곡선. 그리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가 양이라면 여기가 가격이고, 기본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증가하죠. 그렇죠?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증가하고, 딱 이 부분. 즉 가격과 수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 잡히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딱 요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요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금융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은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개인의 수요가 근데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이나 개인의 선호, 그리고 취향, 해당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니즈도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이걸 가격과 수요라고 보면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경제학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은 요인으로 동일한 가격이더라도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동일한 가격이더라도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게 곡선의 이동이거든요. 수요 곡선의 이동. 공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같은 가격대에서도 수요는 늘거나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의 기호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가계의 수요 곡선상의 이동만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수요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가격대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재무설계 차원에서 따져보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수요의 곡선의 이동 또는 수요 곡선상의 이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개인 재무 설계에서도 좀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맨 밑에 재무 설계는 개인 재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비재무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의 수행을 위해서는 금융환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요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곡선의 이동과 관련되는 건데, 두 번째 소비자 선택 이론.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깔고 가냐면, 이게 수요 공급이고요. 공급, 곡선. 공급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공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수요 공급 원리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러면 여기 소비자 선택 이론은 소비자 선택 이론의 대전제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걸 깔고 가요. 다 알고 있다. 자, 거기 보시면 소비자는 주어진 자원 내에서 자신의 선호 체계에 대해서 체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개인의 선택 행위를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이 소비자 선택 이론이다. 즉 최대한의 효율성, 최대의 효율, 최대의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장 효율이 높고 가장 효용이 높은 선택을 하는 부분, 이게 소비자 선택 이론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 효용이라고 표현하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 다 알고 있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깔고 가요. 이 이론에서 개인은 모든 상품에 대해서 자신이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상품을 일관성 있게 비교하고
그래서 선호의 완비성과 이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판단이 갑자기 변하지 않고 연속성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선호 체계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가장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효용의 극대화, 그래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최적의 선택을 한다라는 거지. 이 얘기는 뭐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알고 있는 행위를 그대로 한다라는 거지. 그게 쉬운가 근데, 그쵸? 그래서 이 최대 효용을 높일 수 있게 다양한 의사결정을 정확히 한다. 그래서 선호의 완비성과 이행성, 선호의 완비성이 있고 또한 이행성도 있고, 그 다음에 선호의 연속성, 선호의 연속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쵸? 그 다음 효용의 극대화, 최대의 효용을 노린다는 거, 최적의 선택. 개인이 효용의 극대화가 되는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알고 주어진 자원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 이런 부분과 모두 알고 있다는 거. 이 모든 조합을 해보면 가장 내가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나 소비자는 완전한 정보를 갖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선호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며 항상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 선택 이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알아. 그리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 근데 우리가 저 이론이 기본적으로 안 맞을 수밖에 없다, 또는 안 맞는다는 걸 우리가 항상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직장인들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해서 가장 좋은 점심을 항상 먹고 오나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항상 가서 무엇인가 선택을 하는데 이상하게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고, 최선의 선택보다는, 그리고 실패하는 경험도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또 고민하는 게 기대효용 이론. 값이냐 효용이냐, 기대값이나 기대효용이냐를 어느 걸 중시하느냐는 건데, 효용을 중시를 하죠. 그러니까 기대값보다는 값이냐 기대효용이냐. 그래서 이제 기대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대효용 이론은 불확실성하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프로 하나 표현해 보면, 여기가 효용이고 여기가 뭐 값이다. 값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다. 그죠? 소득이든지 어쨌든 재산이든지 뭐 이런 거다라고 해보면, 내가 무엇인가 불확실성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불확실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선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은 효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걸 느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립 곡선은 이렇게 그어지지. 이게 중립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안정형, 위험 회피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확실성이 동일하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걸 더 선호해요. 확실한 것. 그래서 확실한 게 나는 훨씬 더 좋아. 불확실한 것보다. 그렇게 확실한 거 선호하는 사람들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지. 그래서 오목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고 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권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공정복권을 산다라고 했을 때 복권을 샀을 때 사든 안 사든 나는 그 값이 똑같아, 효용이.
라고 하게 되면 나는 1,000원을 들여서 복권을 사는데 그 1,000원 들여서 복권을 사는 것보단 그냥 돈 1,000원 갖고 있는 게 더 좋아. 확실한 게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선호 곡선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위험 회피형에 해당하는 곡선은 이렇게 나오고, 이걸 따질 때 뭘 갖고 따지느냐? 효용을 갖고 따지는 거야. 나는 이게 더 효용이 좋아. 이게 더 만족감이 더 있어. 기대값이 똑같이 1,000원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화에서 기대값보다는 확실한 게 더 좋아. 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기대효용 이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인데,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쭉 문구로 풀어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이 이론에 의하면 선택한 결과가 불확실 상황에서 개인의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대안의 기대 수익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대 효용, 이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지. 똑같이 기대값이 같더라도, 같은 기대값을 갖고 있더라도 나는 불확실성하에서 느낄 수 있는 기대값보다는 확실한 게 더 좋다라는 거야. 그게 기대효용 이론. 그래서 기대효용 이론과 관련해서는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냥 간단한 게 이런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거,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좋아해? 나는 차라리 불확실한 게 확실히 좋아. 그러면 위험, 선호용. 불확실한 게 좋아? 아니, 난 그거나 별 차이 없던데? 그럼 중립형. 불확실한 게 좋아? 아니, 나는 확실한 게 좋아. 그러면 위험 회피형. 그래서 곡선을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이게 끝.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불확실성 하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아래에서 선택은 어느 정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 위험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위험 회피 성향을 지닌 개인은 큰 수익을 기대하는 대안이 있더라도 위험이 더 적은 선택을 하게 되고, 위험 선호형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기대값을 제공하더라도 이왕이면 한 방 노려볼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큰 상품을 선호한다. 그래서 확실한 기대보다는 여기는 리스크 있는 걸 갖고 가겠다라는 거고요. 위험 선호형은. 여기는 확실한 게 난 훨씬 더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얘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쭉,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재무 설계 과정에서 개인의 위험 소용 성향을 고려한 재무 설계안을 제한하거나 보험을 통해서 위험 관리에 대한 결정, 종신연금이나 주택연금에 대한 효율 가치 분석,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요 이론이 괜찮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 이론.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한 수요 공급의 이론에 의하면 순수하게 가격만 갖고 변동 일어나질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기대 효용 이론도 기대값보다는 효용을 따라간다라는 거지,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위험 회피, 선호, 중립형 이런 마음을 갖고 간다라는 거고, 특성 이론은 이거는 상품을 따라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물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들, 그런 거를 따라간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특성 이론을 저는 그냥 한마디 설명할 때 명품 선호?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같은 가격이더라도. 이왕이면 좋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게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훨씬 더 비싼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성능도 좀 떨어진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사는 게 있어. 요즘에는 성능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하기는 했는데 오토바이가 무지하게 비싸면서도 그다지 연비가 좋거나 그러지 않은 오토바이가 있어요. 요즘에 상당히 좋아졌어요, 성능이. 근데 전에는 그랬어. 근데 뭔가의 상징이야. 자유의 상징이야. 뭔가, 할리 데이비슨, 이런 거. 더 멋있잖아요. 이렇게 딱 타고 이러고 가는 거, 그쵸? 예, 그 오토바이 가격은 되게 비싼데요.
성능으로 따지고,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고 아직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가방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어 루이비통?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루이비통인데,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 가방 하나에 웬만한 거 한 300만 원 하잖아. 그렇죠? 예, 적당한 거 3, 400 하고요. 좀 비싼 건 4, 500 정도 하는데, 그 가방의 기능이 뭐야? 물건 집어넣고 들고 다니는 게 가방의 기능이고 튼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나가서 그냥 사도 아마 루이비통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튼튼함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방으로서의 기능으로서의 튼튼함은. 근데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그죠? 예, 뭐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원한다라는 거지. 그쵸? 예, 그런 것도 있고. 장지갑. 샤넬 장지갑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클래식 장지갑이 샤넬 같은 경우에 요즘에 얼마 하더라? 좀 올라서 160인가 170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 130 얼마 정도 했었는데, 그냥 지갑이야, 지갑, 요만한 거. 그럼 요만한 거 지갑 하나, 예를 들어서 시장 가서 하나 살려면 몇만 원이면 사요. 근데 그걸 거의 150만 원, 160만 원, 200만 원 주고 산단 말이야? 그럼 왜 살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특성, 즉 가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지, 기본적으로. 예,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특성 이론이에요. 특성 이론은 소비자들이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제품의 속성이나 특성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속성이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프라다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지. 그 안에서 뭘 발견하는 거야? 프라다의 속성이나 특성을 발견하는 거거든. 그 안에서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고 싶어서 이제 줄 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프라다 갖고 줄 서진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고민대 가격이나 경제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그 발음의 속성이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이나 특성에 대한 만족감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있다라는 자체에 대한 만족감. 그건 들고만 다니더라도 남들이 쳐다본다는 그런 우월감 같은 거. 근데 사실 안 쳐다보거든. 왜냐하면 그게 짝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누가 관심 가지고 봐요. 근데 나는 갖고 다니면서 무슨 느낌이 드는 거야? 또 남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치? 예, 거기에 이제 수백만 원을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밑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로 얘기하는 거냐면 조금 다르게 유료로 이루어지는 재무설계. 그러니까 재무상담이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재무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상담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런 특성이나 속성에 의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거를 선호한다. 그걸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맨 밑에 딸락에 보시면 재무설계 서비스 이용해 봄으로써 얻게 되는 속성들이 재무설계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돈이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할 거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계획된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을 그냥 설명하기엔 사실 저게 살짝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최대한 편안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계획된 행동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합리적 행동이론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했다. 그러니까 합리적 행동이론. 자, 사람은 합리적인 어떤 여건이 갖춰지면 사람은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연금 상품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상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느낀다.
그러면 연금을 구입한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왜? 남들도 그렇게 느끼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남들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도 그렇게 했을 때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행동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합리적 행동 이론인데 간단히 보면 근데 내가 연금을 구입하려고 가다 보니까 루이비통이 앞에 보여. 내가 돈이 있는데 요걸 사고 다음 달부터 연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걸 포기하고 내가 지금 연금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합리적 행동 이론에 따르면 내가 이걸 사는 것보다는 이 행동을 하는 게 사회적인 어떤 주관적인 규범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범도 그렇고 행동하는 의도나 모든 것들이 다 이거야. 근데 안 해. 그리고 딴 거 해. 또는 그걸 자꾸 포기를 해. 뭔가 하나 제약이 있으면 그 제약을 핑계 삼아서 포기를 해. 이게 이제 사람이다라는 거니까 사람은 이게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각된 통제감. 이걸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하면 의지라고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합리적인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뭔가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면 나는 그걸 아니야. 그리고 굳세게 잡고서 가는 무엇인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걸 하면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된 통제감이라는 게.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스스로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자신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 이게 이제 주관적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나타난다고 본다. 그러나 합리적 행동 이론은 행동에 대한 필요한 자원이나 능력의 한계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지 못한다. 즉 한계점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그 행동을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각된 통제감을 추구한 계획적 행동 이론이 제시됐다. 그래서 지각된 통제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니까 난 할 수 있어. 그거 정도면 극복할 수 있지. 해. 그러고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즉 행동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 재정적 여유 등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 행동하기 위한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개인의 행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계획된 행동 이론은 고객이 재무 설계안의 실행 의도를 높이거나 재무적 문제에 대한 태도의 변화, 그리고 실천 행동에 대한 자신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재무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즉 으쌰으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보면. 모든 여건이 다 맞춰지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그 여건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을 느끼고 안 한다라는 거지.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통제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통제감이 지각된 통제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환 이론, 기브앤테이크 얘기하는 거죠. 주고받는 거. 개인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행동은 그에 따른 보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원금에 대한 시간 비용, 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야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 이론. 거기 보시게 되면 중노년기 부모의 자녀와의 자원 이전, 행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자녀가 나오죠. 교환 이론 나오다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갈리는 이론이 교환 이론하고 호혜 이론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무엇인가 해줄 때 그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한하게, 무한한 사랑으로 해준다라는 부분이 이제 호혜성 이론이라고 보면, 교환 이론은 아니야, 이렇게 해줌으로써 뭔가 자녀가 자주 찾아온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녀한테 용돈을 주니까 자녀가 나한테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뭐 출가한 자녀한테 무엇인가 해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주 찾아오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교환 이론이고,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은 은퇴 설계나 이런 재무 설계에 있어서 재무 설계를 함으로써 무엇인가 이득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을 때만 한다라는 뭐 그런 형태인데, 실질적으로는 교환 이론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재무 설계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 종신보험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보험에 가입을 했어. 종신연금에 가입을 했어. 그리고 내가 들어간 돈이 꽤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중간에 사망하게 되면 나는 수익도 안 나고 원금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사망을 한다. 그래도 사실은 연금보험의 역할은 다 한 거거든. 그럼 그걸 가입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기브 앤 테이크라는 생각 때문에 못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하게 돼요. 교환 이론을 보면서. 어쨌든 교환 이론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 밑에 부모에 대한 연구가 나온 건 자식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부모한테 효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런 거 연구해 보니까, 이것도 상당 부분 맞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조절 초점 이론. 항상 초점과 예방 초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향상 초점과 예방 초점과 예방. 향상 초점 성향을 지닌 개인의 특성은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적극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 적극적이다. 열정적이다. 적극적이다. 그 다음 예방 초점 성향을 지닌 개인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소극적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맨 밑에 향상 초점 소비자들이 위험이 더 높은 상품을 더 선택하고 예금보다는 펀드 상품을 선택한다. 요건 뭐예요? 향상 초점과 예방 초점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대효용 일어나고 똑같은 거예요. 위험 선호형인 분들은 예금보다는 펀드를 더 선호할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 있더라도 나 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한 게 더 좋아. 모험심도 좀 있고 짜릿하잖아. 그러면서 획득하게 되면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아. 이런 사람을 우리 조절 초점 이론에서 보면 향상 초점 이론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거보다는 난 확실한 게 더 좋아요는 예방 초점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성향, 이렇게도 소비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도 소비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향을 파악해서 접근하라고 하느라고 이제 이 이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과 소비 지출과 관련된 이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하고, 소득과 소비 지출. 출과 관련된 이론이 있는데, 보면 가번의 절대소득값을. 케인즈가 얘기한 거고요. 대공황 때, 우리가 대공황 그러죠. 대공황 때 과연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게 되면 그게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냐, 그거 기다리다가 다 굶어 죽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이론이 뭐냐면,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경제는 살아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이제 개인재무 설계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재무 설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은 아니고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케인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는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갖고 온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개인의 소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증가하고, 그렇지만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언제나 이 소득이 늘어나면 다 소비가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보게 되면 한계 소비 성향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증가분이 모두 소비로 이어지진 않고 일부만 소비에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여기서 세금을 빼고 이러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나올 거다. 이 가처분 소득이 나오는데 이 가처분 소득은 소비하는데 상당 부분 쓰일 거고, 그리고 나머진 저축을 하는데 쓰일 거다. 자, 저축을 하는데 쓰이면 저축을 한 거는 또 어떻게 돼요? 이건 또 투자로 해서 이제 또 쓰일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선순환에 갖고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게 이제 케인즈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고, 소득이 있는 걸 다 쓰지는 않을 거고, 소득에 대한 비율인 평균 소비 성향은 한계 소비 성향보다 항상 크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 소득 가설. 상대 소득 가설은 여기서 보면 뭐하고 좀 비슷할까? 요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요거하고. 딱 이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거.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일정한 소비 패턴을 나는 그 그룹에서는 이어나가고 싶은 뭐 그런 부분들. 상대 소득 가설. 소비를 결정짓는 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는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 친구들이 전부 다 명품을 다 갖고 다녀요. 그럼 나도 소득이 없더라도 그 명품을 사야 돼.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나도 같은 가치를 느끼는 그런 공유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톱니 효과는, 그래서 거기 보면 전시 효과라고도 나오죠. 톱니 효과가 전시 효과로 설명이 된다. 톱니 효과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도 증가하지만 소득이 감소하게 되더라도 소비는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톱니가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는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득 증가가 소비도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 소득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소비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시 효과는 개인의 소비 수준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서 결정되기보다는 자신의 속하는 그룹,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이 톱니 효과하고 이제 전시 효과는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내 개인 주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비 성향은 상대적이다. 우리 동네가 기본적으로 부촌이야. 근데 사실 나는 소득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 이사와서 살게 됐어. 근데 우리 동네 수준은 전부 다 부촌이라서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한 2천만 원씩 들어가. 근데 나는 700만 원뿐이 못 벌어. 예를 들어. 그럼 700만 원 정도의 월소득이라도 상당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정도 소비 수준에 맞춰야 되는데 남들 가는 거 똑같이 가려고 노력을 해. 그러다 보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카드 빚 쓰고 이러다 보면 뭐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과소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상대소득 가설을 통해서 이야기될 수 있어요. 재무설계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는 문제지. 그렇죠? 명품을 선호하는 이유도 그거거든. 남들이 들으니까 나도 들고 싶다라는 거거든.
자, 다번에 해당하는 게 항상소득가설. 엄밀히 보면은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엄밀히 보면 절대소득가설을 케인즈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통경제학에서 그 반론으로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항상소득가설이에요.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소득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게 다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항상소득가설이에요.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이라는 게 있어서 저렇게 정부에서 세금을 줄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요 소득을 늘리려면은 어떻게 늘렸겠어요? 그 대공황 시절에, 불황 시절에 정부에서 세금을 줄이고 그걸로 돈을 뿌렸겠지. 그러면 그거는 임시소득이라는 거지. 임시소득. 그거는 정상적인 소득이 아니고 임시소득이다. 그러면 그 임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늘어나는 건 이게 저축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 그게 소비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부는 쓰이겠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뭐다 이거는 금방 없어질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소득, 내가 원래 늘 받던 그런 소득, 이 소득 갖고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저거 별로 효과 없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했던.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없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간단하게 하죠. 그래서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소득가설은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소득, 임시소득은 나중에 없어질 소득이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소득이지. 그러니까 이 소득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기대되는 등 일생에 걸쳐서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균소득. 이게 이제 항상소득이다. 평균소득이 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소비도 항상소비와 임시소비로 구분하고, 그래서 임시소비와 임시소득은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가정을 했고, 실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다? 실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항상소비다. 항상소득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임시소득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소비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임시소득이 평생소득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항상소득가설. 그 다음에 라번의 생애주기가설. 생애주기가설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생애주기가설에서는 사람의 일생이 있으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사회 초년기 시절, 돈을 잘 못 버는 시절, 이런 시절에는 오히려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서 소득이 더 많은 시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 소득이 더 적은 시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사람은 우리 교재에서 여기만 끊어서 얘기하는데 돈을 많이 벌 때 못 벌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고, 그래서 그 저축의 효과에 의해서, 그걸 절약하는 효과에 의해서 평균적인 소비를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인.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지. 그게 생애주기가설. 그래서 보게 되면 생애주기가설은 바로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죠. 야, 많이 벌 때 저축해갖고서 나중에 힘들 때 써야지. 이 얘기가 지금 생애주기가설을 자연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생애주기가설은 항상소득가설에서와 같이 생애 전체에 거친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재무적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개인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으나, 그쪽 소득 수준은 당연히 초에는 적지.
나중에는 높아지고 나중엔 줄어들게 되고 소비 수준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그럼 전 생애에 걸쳐서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여기선 덜 쓰고 그렇죠? 이쪽에 메꿔줘야 되겠지. 그렇죠? 유지하려고 하므로 소비에 비해 소득이 적은 생애 주기에는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대출로 미리 땡겨 쓰고 나중에 소득이 있으니까 그걸로 갚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식이지. 그렇지? 이 식이. 소비는 이건데 소득은 이거니까. 그다음 소비에 비해서 소득이 더 많을 때는 또 저축 또는 부채 상환이 이루어지고 앞에 거 갚고 저축하고 또 뒤에 가서는 이제 또 할 거 대비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이 같아진다고 보는 거. 이게 이제 생애주기 가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생애주기 모델이에요. 생애주기 모형, 생애주기의 개념. 그래서 앞쪽에서 나와 있는 생애주기 가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생애주기 모형이라는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생애주기 가설은 이런 거야. 이런 건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사회 초년기, 가족 형성기 쭉 나오죠. 이 생애주기 모형은 뭘 얘기하는 거냐? 생애주기 모형은 뭐죠, 이제? 간단히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사람은 비슷하게 산다라는 거지.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뭐 그 이전에도 비슷하긴 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게 근로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근로자라는 개념이 생겼고. 도시화라는 부분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회사에 나가서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라는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해. 돈 버는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획일화된 교육을 받기 시작하죠. 획일화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회적인 나이가 적용이 돼요.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 말고 사회적인 나이.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여기까지는 중학교,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여기까지는 대학교, 여기까지는 대학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 여기까지는 사회 초년생의 시절이니까 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결혼을 해서 뭐를 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그러면 자녀를 키우고 뭐를 해야 되고, 요쯤 되면 이제 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나이들, 사회적으로 해야 될 주어지는 임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데, 이 패턴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라는 거지. 일부 뭐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은 뭐 피터 린치나 아니면은 뭐 머스크나 뭐 이런 사람들 일부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 패턴을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일화된 패턴으로 갖고 간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이때는 요거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생애주기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애주기란 개인이 출생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생애 사건들을 의미한다. 공자님 같은 경우에 우리 요교사니까 15세에 지학을 하고, 그 다음에 20세에 약관이고, 뭐 30세에 이립을 하고, 40세에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뭐 50세에 종심, 60세에 이순, 70세가 까먹었다. 어쨌든 늘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교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나이엔 요거 해야 되고, 요 나이엔 요거 해야 되고, 요 나이엔 요거 해야 되고. 가끔가다 이순이라는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가 순해지는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용력도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옛날에도 똑같이 있었어, 이런 게. 그런 식으로 이 나이 때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 전통적인 생애주기와 현대 생애주기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생애주기에는 요때 요거 하는 게 딱 들어맞았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약간의 어떤 이벤트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옛날에 이혼은 어떻게 생각했어? 별로 안 좋게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이혼도 잘 안 했다고.
힘들어도 참았지. 근데 황혼이혼도 있게 되고 중간에 어떤 조론도 있게 되고 결혼식은 어땠어요? 옛날엔 당연히 결혼하는 거로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은 뭐하러 결혼해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렇게 되고 그렇죠? 비혼율도 늘어나고 미혼율도 늘어나고 만혼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 생애주기 가서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다양한 삶의 이벤트들이 더 추가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와 재무설계에 대한 적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의 어떤 흐름을 갖고 가니까 이걸 좀 규격화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그 표 1-1이에요.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 관심사의 점검사항에서 초년생, 형성기, 확장기, 성숙기, 은퇴, 노후기 이 박스 있죠. 예, 저도 이 박스를 대단히 맹신하는 사람은 아닌데 시험에서는 이 박스가 잘 나와. 그래서 다음 중에서 뭐 과정 확정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그러니까 요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박스는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이제 외우자. 자, 요번 차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에는 개인이 투자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차시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